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다룰 이슈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상하이는 어디로? 라는 제목의 이슈인데요. 최근에 상해 종합 증시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향성 그리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말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점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좀 올해 상해 종합 증시가 한 40% 후황통 네. 이제 시작된과 동시에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냥 연일 신고치 그 최고 거래량을 경신을 하고 가다가 12월 9일 날 상해 종합 증시가 5.4%가 네.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제 3% 정도가 다시 반등을 하고 어제 조금 약간 또 약보합권으로 네. 끝났습니다. 네. 과연 여기서 상승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당이라든가 그 해외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제가 전할까 합니다. 그래요. 자, 일단 보니까, 템플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중국 증시 아직도 뭐, 초기 단계다 훨씬 더 여력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템플턴 자산운용의 이제 마크 모비우스라는 분,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40년 동안 이제 40년을 펀드 매니징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게 초입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좀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CNN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다 다른 이제 입장을 보였었는데, CNN 머니에서 얘기하기를 이 상승, 중국 증시의 상승에는 진짜 많은 퀘스천 마크를 달게 한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줬었어요. 네. 자, 그래요.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리님께서는? 제가 봤을 땐 둘 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고평가 논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나라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커뮤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유재산과 공영기업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회사의 실적을 당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난 주말에 이제 증권감독원에서 이제 뭐 그 대변인이 이렇게 증시 상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원이 표현하기를 많은 투자자들, 특히 시장에 처음 진입한 소액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을 경외하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서 하고 투기적으로 거래하지 말고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도록 언론에서 오도하지 말고 시세 조정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공산당이나 돼서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한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한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날렸다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 전제 자체가 시장이 올라갈 건데 천천히 해라. 니네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번 주에도 보여줬지만 레포. 그러니까 AA-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줄이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 자금들의 속도를 좀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실게요. 사실 중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수급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 처음에는 뭐 계속 이렇게 쿼터가 뭐 절판이 나고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중국 증시가 너무 오르게 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공격적으로 이렇게 쿼터를 채워가면서 들어올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장기적인 외인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머니터리 이징,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사실 이런 것들을 머니터리 이징을 통해 가지고 부실화를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어느 나라든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되면 부동산의 특히나 이머징 마켓에서 부동산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굉장히 큰 포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실화가 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돈까지 너무 증시도 너무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하고자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간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느려지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개별적인 종목들은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다. 좀 더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특별하게 이렇게 수혜주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중국 국적의 국내 상장 주식이라든가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호랑합차, 타이거 합성차이나 A 레버리지보다는 약간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조정을 빌미로 해서 지수 투자를 하는 이런 타이거 합성차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들은 중장기적인 자금들을 넣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급락도 없고 급상승도 조금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제 장기적인 어떤 랠리로 볼 때는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감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우리 증시도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연일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이제 우리 서동수 대리가 얘기합니다만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는 거는 좀 항상 언젠가 고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이슈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그리스의 화려한 복귀입니다. 사실 화려한 복귀가 이게 썩 긍정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리스가 또다시 좀 유럽의 어떤 핵으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핵이라는 게 태풍의 핵이죠. 이게 문제의 태풍의 핵입니다. 그렇죠. 리스크계 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러시아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리스가 또 리스크로 지금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냐면 내년 12월에 예정돼 있던, 내년에 예정돼 있던 대통령 선거를 이번 달 17일 날 실시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 이슈라서 첫날 뭐 15%가 빠졌다길래 정치적인 건데 뭐 하면서 조금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네. 어제 다시 7.4%가 빠지면서 이 양일간 20%가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외신에서도 이제 오는 17일이죠. 네. 그리스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후보가 특별하게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정말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ECB 그리고 EU 집행위, IMF 이런 구제금융 이런 시스템 그 스트로이카의 집행을 이제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게 2개월 유예가 됐어요. 이제 벗어날 수 있었었는데 조금 모자라다 싶어서 넘어갔는데 네.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 여당이 우리가 이걸 해야지 이거 2개월 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기 그 대선을 지금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정부가 사실 ECB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협조를 안 해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를 좀 가져오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여야 양쪽 다 어디가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탈퇴라든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만한 성향은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유로존 탈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자체 신용보다는 이제 유로존 가입하고 나서 유로존의 어떤 신용으로 인해서 많은 좀 차입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탈퇴를 한다면 어떤 상환의 부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면은 골치 아프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야당도 좀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제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올까요? 네, 일단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이 그리스 선거 관련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2월 17일, 23일, 29일 3차에 걸쳐서 여기 의원 투표의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 사마라스를 해주는 거를 이제 1차, 2차, 3차로 해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조기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 정당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여권이 지금 총 300석 중에서 150석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300석 중에서 뭐 3분의 2면은 66%니까 한 25석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 야당에서 뽑아줄 리 만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 투표까지 가서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여권에서 야 니네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22 이런 데에서 지금 큰일 날 수 있어. 요거를 무기로 해서 25석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야당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 1월 말하고 2월 초까지 해가지고 또 이제 조기 총선으로 갈 때까지 여당이랑 야당이랑 이제 물어뜯기가 시작되면서 니네 때문에 지금 IMF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거 유로존 탈퇴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이제 이제 출혈을 하는 이런 갈등 구조를 계속 보여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긴 시간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 리스크로 이제 센티멘탈하게 시장에다가 이렇게 약간씩 자그마한 쇼크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한 보름 정도는 좀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정치 싸움에 좀 전체적으로 좀 유럽 시장이 완전히 좀 흔들어 놓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유럽계 자금 관련해서 수급적으로도 많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뭐 사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한국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음 주에 오늘로부터 해서 일본에서 분명히 아베가 또 집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BOJ 통화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네. 다음 주로 갈 때마다 1차 그리스 이게 또 부결되면서 분명히 또 넘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날 또 FMC에서 컨시더러블 타임까지 없어지게 되면 상당히 다음 주는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1900을 하회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컨시더러블 타임이 없어지는 조항들은 굉장히 국내 수급 증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증시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그게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음 주 정도쯤에서 국내 증시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지수 투자 관련된 투자를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저희가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12월은 우리 증시가 많이 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좀 기대를 가져보자 이랬는데 오히려 12월에 지금 많은 악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또 투자 매력도들 저희가 또 짚어봤는데 앞에 중국 증시 얘기를 하면서 유안타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리스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좀 현금 확보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꼭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